37년 전 그날의 발굴은 대역사였다. 황남대총의 거대한 봉토를 깎아내고 기나긴 시간의 어둠을 걷어냈을 때 황금의 지하왕국이 드러났다. 화려한 장식의 금관은 황금 유물의 압권이었다. 황남대총 금관을 비롯해 그동안 발굴된 신라 금관은 5점. 그것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한반도에서도 오직 신라 땅에서도 대릉원의 거대한 무덤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금관이었다. 더구나 금관은 특정한 시기에 출현했다가 어느 시점 호련히 사라졌다. (1500여 년의 시간을 넘어 신라 금관이 간직해온 비밀은 무엇일까?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 제가 서 있는 이곳이 경주 대릉원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거대한 고분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금관은 출토됩니다. 지금까지 경주에서 발굴된 금관은 모두 5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금관이 10여 점에 불과한데요. 그중 절반은 신라 금관인 셈이죠. 신라는 금관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직도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특정 시기에 출현해서 천마총의 금관을 마지막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1500여 년 전 이 땅에 화려한 금관의 시대를 열고 또 그 막을 내린 신라에는 누굴까요? 왜 금관의 시대는 끝나버린 걸까요? 이 모든 비밀은 금관의 주인공들이 쥐고 있을 텐데요. 자, 지금부터 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금관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한 인물, 천마총 주인에 대한 단서부터 찾아보기로 했다. 천마총은 발굴 당시 모습을 그대로 복원해 놓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시신이 안치된 관 내부엔 금관은 물론 가슴까지 늘어뜨린 금목걸이와 황금 허리띠가 놓여 있었다. 천마총 주인은 온몸을 화려한 황금 장신구로 치장한 모습이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을 벗겨낸 천마총 출토 황금 허리띠는 화려했다. 정교한 장식의 천마총 금관 역시 신라 금관 중 가장 완성도 높은 명품이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시신의 허리춤에서 발견된 환두대도엔 최고 권력자인 왕을 상징하는 봉황문이 새겨져 있었다. 천마총은 지금까지 발굴된 유물이나 여러 가지 연구 성과로 볼 때 그 백제 문영왕릉과 가까운 시기, 그러니까 6세기의 초 정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찬란했던 금관 시대의 마지막 주인공은 6세기 초의 신라 왕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신라 금관이 천마총 주인처럼 신라 왕들이 사용한 왕관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연이어 발굴된 황남대총 유물이 우리의 상식을 뒤흔들어 놓았다. 쉽게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돌들이 전부 내려와서 이렇게 흩어가. 지난 9월 막을 올린 국립중앙박물관의 황남대총 특별전에 선보인 유물은 1268점. 눈부시게 화려한 금동 신발부터 아름다운 황금들에게 장식에 이르기까지 황금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유물이었다.
전시실의 낮은 조명 아래서 황남대총 금관은 빛을 발했다. 금관의 장식과 모양은 천마총 금관과 쌍벽을 이룰 만치 화려하면서도 아름다웠다. 푸른 빛의 고분 옥과 열매 모양의 금장식을 매달아 화려함을 더한 것도 천마총 금관과 똑같다. 황남대총 금관은 신라 금관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금관 시대의 출발점에 황남대총 금관이 있는 셈이다. 대릉원에서 가장 크고 기이한 모양의 황남대총은 두 개의 무덤을 이어 만든 쌍분이었다. 황남대총 발굴은 그 점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발굴은 북분에서부터 시작됐고 화려하기 그지없는 금관은 이곳에서 발견됐다. 관 내부에서 금관과 함께 엄청난 양의 황금 장신구가 쏟아져 나왔다. 금반지만 19개, 그중 6개는 왼손에, 3개는 오른손 손가락에 끼인 채로 발견됐다. 호화로운 장신구들로 미루어 볼 때 황남대총 북분의 주인은 여성일 가능성이 컸다. 부장품 수장부에서 발견된 장식품에 결정적인 단서가 들어있었다. 은제 허리띠 장식에 새겨진 부인대라는 명문이었다. 그 허리띠에 부인대라고 하는 명문이 적혀 있습니다. 부인의 허리띠.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들의 여성을 높여서 부인이라고 불렀고요. 왕비의 경우는 대부인 이렇게 불렀던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를 통해서 본다면 황남대총 북분의 여주인공은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여왕은 아닌 아마도 왕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황남대총 남분의 주인은 왕비였고 북분에 이어져 있는 남분은 신라 왕의 무덤이었다. 황금 허리띠와 함께 발견된 환두대도가 그 점을 명백히 해주었다. 치아와 인골의 일부가 출토돼 신라 왕의 나이도 추정이 가능했다. 관 내부에서 나온 12개의 이빨과 5점의 두개골 조각. 분석 결과 60세 전후의 남자로 밝혀졌다. (60대의) 신라 왕은 금동관을 쓰고 있었고 북분의 왕비보다 30년 정도 앞선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관을 쓴 황남대총 북분의 왕비와 금동관을 쓴 남분의 신라왕. 이들 부부는 남분의 왕이 세상을 뜬 뒤 본격적인 금관 시대가 열렸다는 걸 보여준다. 출발부터 신라 금관은 왕만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 해외 전시를 마치고 돌아온 금룡총 금관의 주인도 뜻밖의 인물이었다. 겹겹이 싼 포장을 풀자 금룡총 금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금관을 옮길 때는 한지로 만든 고리에 받쳐 들어 올린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원들의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드리개의 장식은 별도의 상자에 보관하고 있다가 전시할 때만 금관에 달았다. 금룡총 금관은 장식이 간소하다.
고분옥 장식은 없고 열매 모양의 금 장식만 달려 있다. 게다가 금관의 크기도 작았다. 52.4면 보통 다른 금관하고는 어떤가요? 조금 작은 편입니다. 이번에는 금관의 지름을 측정해 보았다. 금룡청 금관의 지름은 16cm. 황남대총 북분 금관보다는 1cm가 적고요. 천마총보다는 3cm가 적은. 다른 유물도 마찬가지였다. 환두대도와 함께 출토된 황금 허리띠의 길이는 71cm에 불과하다. 황남대총 남분의 허리띠 길이는 115cm, 무려 44cm나 차이가 난다. 금방울도 금룡총만의 독특한 유물이었다. 주인이 누렸던 것들을 무덤에 넣기 마련이다. 출토 유물에 비추어 볼 때 금룡총 주인은 15세 전후의 나이에 접어든 신라의 왕자로 추정된다. 금룡총에서 발견된 모든 장신구의 크기가 기본적으로 작다. 이것은 그 착용자 자체가 그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릉원에서 출토된 5점의 신라 금관 중 황남대총 금관은 왕비의 것이었다. 서봉총 금관의 주인도 여성이다. 금룡총 금관은 어린 왕자였고 금관총과 천마총 금관의 주인만 왕으로 추정되는 남성이었다. 신라 금관은 왕만 쓴 것이 아니라 왕과 가까운 왕족들도 금관을 썼던 것이다. 그렇다면 금관의 시대를 열었던 이들 신라 왕족은 과연 누굴까? 이곳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마련되어 있는 황남대총 특별전시실입니다. 금관이 출토된 무덤의 실내 구조를 실물의 90% 크기로 재현해 놓은 곳이죠. 일찍이 한반도에서는 없었던 독특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통나무로 짠 거대한 벽을 세워서 무덤 반을 만들고 그 안에 관을 모셨습니다. 원래 이 통나무 벽 안에는 강돌이 빼곡하게 차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앙에 위치한 이것은 무덤 주인을 모셔놓은 관입니다. 금관이 출토된 곳이죠. 그리고 시신이 모셔져 있는 이 머리맡에 딸린 상자는 고인이 생전에 사용했던 물건을 담아놓은 곽입니다. 그리고 무덤 밑에 있는 저 방은 역시 고인의 부와 권력의 상징들을 넣어둔 부곽이 되겠습니다. 금관이 출토된 무덤들은 한결같이 이와 동일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도 오직 신라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무덤 양식이죠. 바로 이 독특한 무덤 양식이 신라의 금관 시대를 열어준 주인공들을 알려주는 단서가 됩니다. 금관 시대가 열린 4세기 후반, 백제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은 적속총이었다. 백제의 첫 수도 한성 일대에서 주로 나타나는 적속총은 말 그대로 돌을 쌓아 올린 무덤이다. 중국의 지반 일대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고구려 무덤들. 같은 시기 고구려의 무덤 또한 동일한 형태의 적속총이다. 이름 그대로 돌만으로 조성된 무덤이다. 적속총은 깎은 돌을 계단식으로 쌓아 피라미드 구조로 만들고
정상부 가까운 곳에 통로를 냈다. 그 끝 지점에 시신을 안치했다. 신라의 적석 목곽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무덤의 주요 구조물에 나무가 우선 사용됐다. 관을 모실 목곽부터 설치됐고 돌은 그 바닥과 외곽에만 사용됐다. 부장품을 넣을 부곽도 나무로 만들었다. 버팀목을 세우고 돌을 쌓고 목관을 안치했다. 그 위에 다시 돌을 쌓고 흙을 다져 올려 거대한 봉분으로 만들었다. 무덤의 중심부가 목곽과 적석으로 나뉘어 있는 무덤 양식. 이것이 금관이 발굴된 신라의 적석 목곽분이다. 황남대총은 이러한 적석 목곽분 2기를 붙여서 쌍분으로 만든 것이었다. 금관시대와 함께한 신라 적석 목곽분의 전형은 4세기 말에서 6세기 전반에 걸친 150여 년 동안에만 존재한 무덤 양식이다. 거대한 무덤을 만드는 것은 그 당시에 등장한 그런 권력의 과시, 일종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표현이다. 과거 소국시대의 사로국에서 국가시대 신라로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국가체제로 바뀌면서 등장하는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거대한 무덤을 만든 건데, 그것이 이제 경주에서는 대능원과 그 일대에 있는 적석 목곽분이라고 하는 고분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삼국사기의 기록도 4세기 말에 신라에 격변이 있었다고 전한다. 신라의 권력 구조에 큰 변화가 생겨 호칭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초기 신라는 시족 집단의 각축장이었다. 맨 먼저 세력을 떨친 것은 박씨였다. 그러나 곧이어 바다를 건너온 석씨 집단이 신라의 지배권을 차지했다. 김씨는 3세기 중반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권력의 중심에 진입한다. 금관이 출토된 대릉원은 김씨계가 배출한 첫 왕이 묻히면서 조성된 김씨 왕족 전용 묘역이었다. 후손들은 매달 대릉원에서 상망제를 올린다. 이들이 기리는 대상은 미추왕이다. 김씨계에서 처음으로 왕위에 오르는 인물이 바로 미추왕이었다. 그러나 미추왕 이후 왕권은 석씨에게로 넘어갔다. 다시 힘을 모은 김씨계가 석씨를 물리치고 집권한 것은 4세기 말. 그중에 김씨로서는 신라 13대 미추왕이 처음 등극하셨고 14대, 15대, 16대 석씨왕을 거쳐서 17대 내무왕이 김씨로서는 두 번째 임금에 등극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왕권을 장악한 김씨들은 3대 실성왕, 4대 눌지왕, 내무랑 때부터 김씨가 신라의 왕위를 이어가는 오지왕, 부동의 세습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8대 법흥왕. 왕호 변경이 그 신호였다. 초기 신라에서 사용한 이사금은 단순히 연장자를 뜻하는 왕호였다. 내무왕이 이상음이란 왕호를 폐지하고 선택한 왕호는 마립간이었다. 마립간은 최고의 칸, 우두머리 그런 뜻이 통치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통치자라고 하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통치자가 나타났다. 왕위 쟁탈전에서 최후의 승자가 된 내무왕은 굳건한 김씨 왕족의 통치 시대를 열어갔다. 삶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마립간 시대의 김씨 왕족은 이전의 집권 세력들과는 달랐다. 무덤에 넣는 부장품도 살아생전 누렸던 황금 제품으로 가득 채웠다. 황금은 마립간 시대의 상징이 됐고 김씨 왕족은 그 심벌로 신라를 황금의 나라로 만들었다. 이러한 그 우월적 지위를 이제 보이는 방법이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황금으로 만든 이제 금관. 자기들은 또 김씨 아닙니까? 그게 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이 다른 그 왕실과는 다른 박씨나 김씨와 석씨와는 다른 김씨 황족만의 어떤 그 우월적 지위 이런 것들을 귀족들이나 관료들에게 과시함으로써 이제 초월적 왕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이는 것이죠. 금관은 마립간 시대 김씨 왕족의 우월적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물이었다. 김씨계가 부동의 통치 체제를 굳혀간 4세기 말 금관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황금빛 찬란한 금관은 그 자체만으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최고 권력자인 마립간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금관에 햇빛이 반사될 때면 더욱 눈부신 광채가 났을 겁니다. 특히 이 금관의 신비로움을 더해주는 것은 금관에 솟아있는 독특한 장식입니다. 이 금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그루의 나무와 사슴뿔을 모티브로 형상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신라의 모든 금관은 이 천마총의 금관과 같이 독특한 장식이 솟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라 금관을 펼쳐놓게 되면 사슴뿔과 나뭇가지의 형상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 장식은 신라 금관만 갖고 있는 독특한 형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장식은 왜 달게 됐으며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유라시아 초원의 길로 이어지는 뜻밖의 세계와 맞닿아 있었다. 북방 유목민의 영토인 카자흐스탄 이식. 양떼들이 풀을 뜯는 초원에 거대한 쿠르간이 우뚝 솟아있다. 북방 유목민의 전형적인 무덤인 쿠르간은 대릉원의 거대한 무덤과 닮았다. 지난 69년 이곳의 쿠르간에서 놀라운 유물이 발굴됐다. 거센 풍파에 봉분이 깎여 나가면서 묻혀있던 황금 인간이 드러난 것이다. сообщил. А мы в это время, когда там футбол играли, прибежали, смотрим, лежит человек, золотой человек, шлем лежит, этот полностью сапожки золотые, все. Там кувшин лежит, это все там лежит. 알마티 역사 박물관에서 황금 인간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었다. 수천 점의 황금 조각을 붙여서 만든 갑옷을 입은 황금 인간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황금으로 치장했다. 그런데 황금 인간의 허리띠에 조각된 문양에 사슴이 들어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황금 인간의 모자였다. 갖가지 형상의 황금 장식으로 치장한 고깔형 모자에도 사슴 장식이 붙어 있었고 출자형 나무 장식이 솟아 있었다. 신라 금관의 나뭇가지 장식과 같은 형상이다. 황금 인간은 누굴까? 왜 모자에 황금의 사슴과 나무 장식을 단 걸까? небольшим царем какого-то племени Дайюэджи. Ну, золотой человек был вождем и жрецом одновременно. То есть он был царь и главный священник. Корона царя и весь костюм, он символизировал власть над обществом и над миром. 황금 인간은 아드키먼 기원전 북방의 초원지대를 누비고 다닌 대월지족의 왕이었다. 그런데 발굴 사진을 보면 그의 무덤이 대릉원의 김씨 왕족의 무덤 양식인 적석 목곽분임을 알 수 있다. 황금 인간의 무덤과 모자 장식이 김씨 왕족의 상징과 일치하는 것은 그저 우연일까?
눈 쌓인 설산이 병풍처럼 에워싼 1, 2강 유역의 평원에 80여 개의 구루간이 남아있다. 북방의 거센 바람에 봉분이 깎여나간 구루간은 적석이 드러나 작은 돌산 같았다. 도굴이 되어 내부가 드러난 구루간도 있었다. 내부는 황남 대총처럼 돌벽을 쌓아 만든 구조다. 평지에 목곽을 세우고 돌을 쌓아서 봉분을 올린 적석 목곽부는 전형적인 구루간 양식이었다. Эти курганы, они происходят, обряд погребения под курганами происходит из степной зоны Евразии, и горной, то есть отсюда, поскольку здесь они с эпохи бронзы такой обряд существовал. Следовательно, династии села, они имели связи, видимо, вот с Южной Сибирью и Алтаем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и принесли. 초원지대를 지배한 북방 유목민은 수없이 바뀌었다. 훈족이 지나갔고 투르크족이 지나갔으며 선비족과 몽고족이 지나갔다. 하지만 시대에 따라 사람은 바뀌었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적석 목곽분의 쿠르간과 황금이었다. 신라 금관의 장식도 북방의 초원지대에 널리 퍼져 있었다. 인골과 함께 발굴된 틸리테페 금관이다. 신라보다 앞선 시기에 나무 장식을 쌓아올린 금관이 북방의 초원지대에 존재한 것이다. 신라와 가장 가까운 시기의 금관은 요령성 박물관에 남아 있었다. 선비족의 보요관이다. 보요관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사슴뿔인데 가지를 뻗친 나무와 같은 형상이다. 사슴뿔과 나무 장식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선비족이 흉노족을 흡수하고 중국 대륙으로 진출한 것은 4세기. 선비족과 함께 사슴 숭배 문화도 들어왔다. 북방에서 유목 생활을 한 선비족에게 사슴은 식량원이자 숭배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但是呢，虽然是这个用鹿纹的有很多，包括中原汉族也在用，可是呢，我们通过考古发现的各种各样的遗物比较，鲜卑的这种用鹿纹是最突出的，而且它专门有一种牌饰，叫三鹿纹的这种牌饰，这种牌饰是在其他各个游牧民族里都看不到的，所以鹿对鲜卑族有一种特别的意义。 신라 금관의 사슴뿔과 나뭇가지 장식, 그것은 북방의 샤먼과 연결되어 있었다. (20세기) 초 북방의 샤먼을 찍은 이 필름을 보면 샤먼 의식의 중심에 나무가 등장한다. 그들에게 나무는 성스러운 상징이었다. 샤먼의 영혼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 하늘의 신에게도 도달한다고 믿었다. 수직으로 자라는 나무의 속성 때문에 하늘로 통하는 길로 인식한 것이다. Потому что вот у кочевников, опять-таки, шаман, он являлся посредником между Богом и людьми. Поэтому между предками, духов предков и людьми шаман являлся как посредником. А он вот эту связь проводил через дерево. То есть вот верхняя часть земли и нижняя часть земли, то есть это тоже считалось... 샤먼이 의식을 주재할 때 나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있다. 샤먼의 사슴뿔관이다. 이들에게 나무가 하늘로 통하는 길이라면 사슴은 하늘로 인도하는 전령사였다.
북방 초원지대에 널리 퍼져 있는 샤먼의 세계는 그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 고대 세계관을 반영한다. 고대 사회에서 샤먼은 하늘과 교신하는 절대적인 존재였고 사슴뿔과 나무는 그들의 종교적 권능의 상징이었다. 사르마트 지역에서 발굴된 왕관. 풍성한 나무와 사슴이 사실적으로 표현돼 있다. 종교적 권능의 상징인 나무와 사슴이 현실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 왕의 상징이 된 것이다. 그 왕들의 중요한 역할은 이 정치적 군사적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통솔하고 그 사회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신의 뜻과 어긋나서는 또 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서는 그것이 그 원만한 정치적 군사적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종교적인 역할도 자신의 그 정치 권력을 정당화하는 데 일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나무와 사슴뿔 장식의 상징은 유라시아 초원지대에 널리 공유됐고 선비족을 거쳐 유라시아 동쪽 끝 신라까지 이어졌다. 사람이 오고 가는 길을 따라 문화는 흘렀고 마립간 시대 김씨 왕족의 등장과 함께 북방 유목민의 세계관도 함께 들어왔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절대 권력을 꿈꾼 김씨 왕족의 자취는 나정 유적에서 확인됐다.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나정 유적 발굴 과정에 예사롭지 않은 흔적이 드러났다. 출토된 토기류는 대부분 깨진 채 발견됐다. 의례용으로 쓰고 버린 제사용 그릇이었다. 깨진 제기들이 발견된 곳은 거대한 규모의 건물이 있던 자리였다. 폭이 20m에 이르는 대형 팔각형 건물터였다. 이 건물터의 정체는 무엇일까? 왕의 권력을 하늘과 연결시켜서 적절하게 건축으로 구성한다면 지금과 같이 팔각형 또는 원,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사각형의 담장이라고 하는 폐쇄적인 그리고 신성한 그런 건축 구성으로 표현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제사 시설이었고, 나정에서 발굴된 팔각형 건물터는 마립간 시대 김씨 왕족이 세운 나을 신궁이었다. 금관을 쓴 마립간은 제사장 역할을 겸했다. 절대 권력을 꿈꾼 김씨 마립간에게 신궁은 금관에 담은 그들의 정치적 이상을 널리 알리는 장이기도 했다. 천신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신궁을 제사 지냄으로써 자기가 하늘로부터 왕권을 신탁받았다는 이런 거를 이제 과시하고, 그러면서 박석김을 다 아우르는 그야말로 신라의 마립간.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왕으로 넘어가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신궁이 정치적 통일, 사상적 통일의 이데올로그로서 활용을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라 금관의 나뭇가지와 사슴뿔 장식은 하늘과 신라 땅을 잇는 제사장의 상징이자 하늘의 신탁을 받아 현실 정치를 구현하는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다. 이곳은 신라 왕궁이 자리했던 반월성터입니다. 김씨 왕족들이 반월성의 왕좌에 오른 마립간 시대, 한반도에서 가장 뒤처졌던 신라는 눈부신 성장을 일궈냅니다. 한강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도 바로 이 시기였죠. 금관은 김씨 왕족과 그 운명을 함께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왜 금관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된 걸까요?
금관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 그 이유를 지금부터 추적해 봅니다. 금관이 사라진 6세기 중반, 경주 서쪽을 끼고 흐르는 형산강 일대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대릉원의 김씨왕족 무덤이 평지를 떠나 형산강 너머의 산으로 올라간 것이다. 몇 그루의 소나무가 고개를 숙여 출입문을 만들어주는 곳에 작은 무덤이 있다. 허풍왕릉으로 전해오는 무덤이다. 왕릉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작은 규모다. 산으로 올라간 김씨 왕족의 무덤은 규모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도 달라졌다. 경주시 장산에서 발굴된 토우총. 6세기 중반에 조성된 이 무덤은 옆으로 통로를 내고 돌을 쌓아 무덤방을 만든 횡혈식 석실분이다. 출토된 부장품도 토기류가 주를 이루었다. 대릉원의 무덤이 평지를 버리고 산으로 올라오면서 화려한 황금 유물도 사라졌고 금관도 자취를 감춘 것이다. 그런데 금관의 마지막 흔적을 추적하던 중 예상치 못한 유물이 확인됐다. 동해시 추암동에서 공단을 조성하던 중 신라의 공동묘지가 발굴된 것이다. 그중 6세기 중반에 조성된 21호 무덤에서 금관의 마지막 흔적을 담은 유물이 나왔다. 무친이의 머리맡에서 발견된 것은 세월의 녹이 쓸어 청동색으로 변한 동관이었다. 동관의 장식은 간단하다. 관태에 나뭇가지 형상을 올린 것이 장식의 전부였다. 하늘의 신과 연결하는 통로의 상징인 금관의 나뭇가지 장식만 가져온 것 같았다. 동관과 함께 출토된 인고를 분석한 결과 그 주인은 여성이었다. 청동 장신구에도 나무 한 그루가 조각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동관의 여주인은 무속인으로 추정된다. 동관의 주인공은 여성이지만은 그 당시에 삼척 외곽에 다시 말하면 부평 지역에서 그 종교적인 의식을 담당했던 여성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양군 하리에서도 무속인의 동관이 발견됐다. 관태에 솟아있는 나무 형상의 장식이나 모양이 추암동 동관과 똑같다. 금관이 사라진 6세기 중반,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매개인 금관의 나뭇가지 장식이 무속인의 동관으로 옮겨간 것이다. 동관을 쓴 전문 무속인의 등장은 왕이 제사장을 겸하던 제정일치 시대에서 벗어나 이미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는 뜻이었다. 정치적인 색채가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리고 형태적으로도 이제 신라 사회에서 완전히 그러한 정치적 권위로서의 관이 더 이상 사용이 되지 않는 시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김씨 왕족은 금관의 정치적 기능을 무엇으로 대체한 걸까? 덕업일신 망나사방. 새로운 신라는 이 8글자에 담겨 있었다. 신라는 덕업을 쌓아 사방을 망라하겠다는 지증마릿간의 꿈을 담아 통일한 국호였다. 새로운 신라의 시작과 함께 금관의 정치적 권위를 대체한 것은 울진 봉평비에 남아있다.
울진 봉평비는 지증왕의 아들인 법흥왕 때 세운 비문인데 법률 용어가 등장한다. 전, 시, 왕, 대, 교, 법, 노, 인, 법. 금관의 권위에 기대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법으로 다스리는 통치 체계를 세운 것이다. 법 체계적으로 이제 왕의 권위를 나타내게 되니까 굳이 종래와 같이 이게 그 화려한 어떤 금관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그 왕의 위엄과 권위를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속에서 이른바 금속제로 금이든 금동이든 만드는 관으로 쓰던 이 풍습이 바뀌어져 나간 게 아니겠느냐. 법흥왕이 법과 제도로 움직이는 체제를 구축하면서 신라 사회는 급속도로 달라졌다. 천전리 계곡은 1500여 년 전 신라인들이 즐겨 찾던 유원지다. 기울어져 가지고 이것이 보호될 수 있는 좋은 이곳에 당시 신라인들의 달라진 인식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고 해 확인해 보기로 했다. 계곡에 위치한 거대한 바위벽, 세로 2m, 가로 8m 크기의 암벽은 선사시대에 새긴 다양한 무늬와 암각화로 가득하다. 바로 그 암각화 아래쪽을 눈여겨보면 한자가 빼곡하게 새겨져 있다. 신라인들이 새긴 명문이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을사전 사탁 우흥성 이 글자가 또렷하게 나타나는데 성, 법흥, 대왕. 이 글자가 새겨진 것은 535년. 당시 신라 사회에서 법흥왕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대왕으로 통한 것이다. 530년대에 와가지고 법흥왕이 성법흥 대왕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위상의 수준을 한 단계 뛰어넘는 이제는 부장의 수준이 아니라 대왕의 수준으로 다른 부장은 왕급이라고 한다면 신라 국왕 법흥대왕은 대왕이라고 칭하면서 다른 왕들보다 한 단계 높다는 이제 초월자적인 위치로 부상했음을 보여주는 그 상징적인 표현이 법흥대왕이 또는 태왕이라고 하는 이런 호칭이라 하겠습니다. 서라벌에는 마립간 시대의 거대한 무덤 대신 통치 이념의 기반이 되는 사찰이 들어섰다. 황룡사는 불교 공인 후 서라벌에 조성한 신라의 첫 국가 사찰이었다. 금관이 사라진 뒤 신라의 황금 문화는 절과 탑으로 옮겨왔다. 신라는 새로운 국가 체제로 진입했고 절과 탑은 그 상징이었다. 금관이 상징하는 북방 유목적인 요소를 탈각시키고 율과 령 그리고 불교, 유교 등 종교적 장치로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뭔가 새로운 사회가 열렸다. 그런 사회의 시작이 바로 금관의 소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씨 왕족의 무덤이 대릉원의 평지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동안, 신라의 왕도에 절과 탑이 들어서는 동안 북방 유목민의 세계관은 잊혀졌다. 그와 함께 금관도 사라졌다. 가장 강성한 국력을 자랑했던 동일 신라 때도 금관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성스러운 나뭇가지와 황금의 사슴뿔. 신라 왕관은 초원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던 마립간 시대에만 존재한 유산이었습니다.
고대 국가 체제를 굳건히 한 6세기 중반, 신라 김씨 왕족들은 마침내 금관을 내려놓았고 초원을 달렸던 그들의 과거도 금관과 함께 묻혔습니다. 대릉원에서 출토된 신라 금관은 이처럼 잊혀진 과거의 기억을 오늘날에 되살려주는 역사의 블랙박스였던 것입니다.